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일의 친여동생,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 김경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남편을 역적으로 몰아 처형한 조카의 손길이 이제 자신에게 뻗쳐오는 것을 느낀 순간 79살의 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탈출을 위해 손에 쥔 것은 단 하나, 수십 년 전 머릿속에 새겨둔 이름 3개뿐이었습니다. 과연 북한 최고 권력 가문의 여인은 어떤 방법으로 그 철옹성 같은 나라를 빠져나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쇠창살이 있는 감옥과 쇠창살은 없지만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감옥. 저는 평생을 두 번째 종류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 감옥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나라 전체가 나의 집이면서 동시에 나의 감옥이었다는 것이. 바깥에서 보면 화려한 궁궐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죄수보다도 더 깊은 곳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저의 이름은 김경희입니다. 그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건 화려한 권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79평생 제가 지켜온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이른이 훨씬 넘은 한 노인이 다시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느 고위 간부의 자랑스러운 무용담이 아닙니다. 실수로 가득했고 후회로 가득했고 그럼에도 너무 늦게 깨달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요.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겉으로 웃고 있는 사람이 안으로는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 2024년 가을 평양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살아는 있었죠.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잤습니다. 하지만 창광거리의 그 넓은 관저 안에서 저는 그야말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나비 같은 신세였습니다. 바깥은 보이는데 나갈 수가 없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영영 닿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남편 장성택이 처형당한 게 2013년이었으니까 딱 11년이 흘렀더군요. 11년.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처럼 한때 권력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을 폐허로 만들기에도 충분하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도 참 힘든 시절이 많았잖아요. 6.25를 겪으시고 어렵게 이 나라를 만들어 오신 어르신들이시니까요. 그 세월의 무게가 어떤 건지 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관저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가을이라 강물이 낮아져 있었고 강변 버드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오빠 손을 잡고 그 강가를 걷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 그러니까 김정일, 저보다 4살 위였죠. 그 시절 오빠는 참 다정했습니다. 동생 손 꼭 잡고 경희야,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했죠. 어린 마음에 그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만경대 근처 강가에서 오빠가 사온 찐옥수수를 나눠 먹던 기억도 납니다.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어린 시절이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엔 그냥 평범한 오빠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무엇이었나 싶습니다. 자랑스러움이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어린 시절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전 세계인 줄 알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70년이 넘게 걸렸으니 저는 참 늦게 철이 든 셈입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도, 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저는 한 번도 체제 자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일성이 오르셨고 오빠 김정일이 이어받았고 이제 조카 정은이가 이끄는 나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착각이었는지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새벽잠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젊을 땐 누가 흔들어도 못 일어나던 사람이 60이 넘으면서부터는 새들이 우는 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70이 넘어서부터는 새벽 4시, 5시면 저절로 깨어났으니까요. 그 고요한 새벽에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생각하는 시간이 제일 길고 제일 외로웠습니다. 그 넓은 관저에 저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천장이 참 높더군요. 건물은 크고 넓은데 그 안에 채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7시였습니다. 쌀밥에 국, 반찬 몇 가지 먹을 만은 했습니다. 평양에서 고위층으로 살아온 제가 끼니 걱정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깥 인민들이 어떤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옥수수 한 대박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사람들, 아이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도 병원에 갈 돈이 없는 사람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인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이 6.25 이후에 먹을 것 없어서 힘드셨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녘 땅에선 지금도 그런 시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원, 아니 정확히는 감시원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 친구가 밥상을 내려놓으면서 살짝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 작은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권력 곁에 있으면 그런 게 보입니다. 사람의 눈빛, 작은 몸짓 하나에서도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마치 오래된 뱃사공이 하늘 빛깔만 봐도 폭풍이 올 걸 아는 것처럼 저도 그런 낌새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 그날 아침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늘 하던 대로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라고 해봤자 이제는 그냥 낡은 책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있는 방이었지만요. 책상 서랍 안쪽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2012년 처형되기 딱 1년 전이었죠.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도 발을 빼지 못하는 것. 그게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약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냥 아닌 척하면서 사는 것. 그게 사람이거든요. 무서우면 눈을 감아버리는 게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장성택, 제 남편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두 번째로 권력이 있다고들 했죠. 나라 살림을 쥐락펴락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역적이 되었고 처형당했습니다. 조카 정은이가 그렇게 만들었죠. 자기 고모부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을. 그때 조선 전역에 공개 처형 소식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울었느냐고요?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였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감각이 무뎌진 건지 그냥 멍했습니다. 창문 너머 평양 시내를 바라보면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관저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앉아 있다가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죠. 딸 이야기는 지금도 하기가 힘드네요. 금송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소식도 먼 곳에서 들었죠. 달려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인 제가 마지막 길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가슴에 돌덩이가 하나 얹히는 거예요. 그 돌이 평생 안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도 가끔 꿈에 금송이가 나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 모습으로요. 그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딸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관저라는 이름의 감옥 안에 70여 년을 같은 체제 안에서 살아온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황금빛으로 물드는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에 잘못된 게 있었나? 아니면 이게 원래 그런 건가? 그 가을 아침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세상에 나와서 79년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나? 오빠가 원해서, 당이 원해서, 조카가 원해서 살아온 것들 뿐이었나? 저 대동강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온 건 아니었나?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79살의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관절이 굵어진 손. 한때 이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고 연회장에서 술잔을 들어 올렸는데 이제는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힘겨운 손이었습니다. 세월이란 참 무정하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이 앞에서는 다 똑같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약해진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저 전화기가 울린 것이. 요즘은 거의 오지 않던 전화였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 관저가 정적에 쌓여있는 아침이어서였을까요? 그 짧은 벨소리 하나가 마치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습니다. 오래전 알고 지내던 측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모님, 조카께서 위중하십니다. 조카, 김정은.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강에 첫 봄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두렵고도 설레는 그 소리가 79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이 제 손에 다시 쥐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79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놓을 거라는 걸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모님, 조카께서 위중하십니다. 그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온 것이 2024년 늦가을이었고 그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그 새해를 관저에서 혼자 맞았습니다. 창밖에는 평양 시내의 새해 불꽃이 올라갔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그저 창유리에 이마를 대고 서서 바깥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새해라는 게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거든요. 어차피 내일도 모레도 이 관저 안에서 똑같이 흘러갈 하루일 텐데. 그런데 2025년 1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관저 경비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말을 듣기도 전에 경비대장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고모님께 전해드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최고령 도자께서 오늘 새벽 서거하셨습니다. 서거.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이 고요한 연못에 빠지는 것처럼 파문도 없이 그냥 가라앉는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경비대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슬프다. 안 슬프다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프기 전에 먼저 상황을 파악하려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요. 저도 그랬습니다. 조카가 죽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뼛속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고 권력자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요. 피바람이 분다. 그게 이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숙청이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이를테면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아래 사람들도 같이 물러나는 것과 비슷한데 북쪽에서는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감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제 남편 장성택이 그랬죠. 저는 그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3년 12월 장성택이 끌려가던 날, 당 회의장에서 군인들에게 양팔을 잡혀서 끌려나가는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나라의 2인자 소리를 듣던 사람이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문처럼 퍼졌고 저는 확인도 못한 채 믿어야 했습니다. 그 남편이 처형당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었고 항의하려 해도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입을 닫고 모른 척하고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정리당할 차례인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조카 정은이가 없는 지금 권력은 어디로 가는가? 당연히 여정이한테 가겠죠. 정은이 여동생, 아버지 김정일이 가장 총애했다던 그 딸. 한때 저도 아꼈던 조카딸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면 여정이는 영리한 아이입니다. 아주 영리하고 아주 차갑고 아주 냉정한 아이예요. 저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압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권력을 쥐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주변을 정리한다.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을 없앤다. 그 목록에 제 이름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일성의 딸이고 김정일의 여동생이고 장성택의 아내였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김씨 일가에서 여정이와 동급이거나 오히려 위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권력자 눈에 비치는 위협적인 존재란 그 사람이 진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어도 그냥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도 옛날 역사 드라마 보시면 아시잖아요. 새 임금이 즉위하면 전 임금의 형제들이나 왕자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게 조선시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방 안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9살의 늙은 몸이지만 머리만은 아직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1월은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대동강이 꽁꽁 얼어 있었고 강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지요? 그 겨울 강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제가 어릴 때 평양에서 느끼던 그 겨울 추위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오빠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길, 코가 빨개지도록 추운데도 재미있었던 그 겨울. 그 어린 시절이 이미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번엔 경비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 국가보위성, 그러니까 북쪽의 비밀경찰 같은 곳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고모님의 거처를 옮겨드리라는 명령서입니다. 거처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건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시가 강화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관저에서 더 작은 곳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수순. 그게 이 나라에서 오랜 세월 권력 근처에 있던 사람이 맞이하는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는다. 죽음이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른이 훨씬 넘은 몸으로 이미 죽음을 많이 생각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었는데 저도 역적의 가족으로 조용히 사라지면 그걸로 끝인가? 딸도 외롭게 떠나보냈는데 나 역시 이 관저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면 그걸로 내 79년이 마무리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을 주세요. 그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저는 혼자 남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척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알던 사람들,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그 인연들, 지금도 닿을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79살의 노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남은 시간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거처로 옮겨진 방은 이전 관저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창문도 하나뿐이었고
경비원이 문 앞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이전엔 그래도 넓은 방에서 나름대로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보고가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79년,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나라의 딸로, 젊을 때는 권력의 안주인으로, 중년엔 당의 일꾼으로, 그리고 노년엔 권력의 짐으로. 저는 한 번도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딸이거나 누군가의 여동생이거나 누군가의 아내이거나 누군가의 고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도, 남편도, 딸도, 조카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라는 느낌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이없게도 조금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결정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스위스 유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오빠와 함께 제네바에 갔던 게 15, 16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때 학교 친구들 얼굴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스위스 아이들은 참 달랐습니다. 뭐든 자유롭게 말하고 선생님에게도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 나라가 다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식이 있다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그 느낌이, 그걸 평생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 그 감정을 꺼낼 때가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성택, 당신이 억울하게 갔으니까 내가 그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겠어. 금송아, 내가 외롭게 갔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게. 오빠, 나 먼저 용서해. 내가 이 나라를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 다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평양의 겨울 하늘이 까맣게 얼어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좁은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걷기로 했습니다. 79살의 늙은 몸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나가는 길을. 그러나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짐을 옮길 때 챙겨온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 그 안에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해둔 이름들과 연락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깥에 있다면 그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를 쥐고 저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다음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보다 의지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말이었습니다. 강제로 옮겨진 새 거처에서 지낸 지 20여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첩을 꺼내 읽고,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고, 또 수첩을 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해지면 집안에 가만히 계시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0여일 사이에 바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문처럼 들어왔습니다. 제 방을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식사를 가져다주는 여직원 하나와 문 밖의 경비원 둘이 전부였는데 그 여직원이 밥상을 내려놓을 때 가끔 한마디씩 흘리고 나갔습니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심코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에서 회의가 많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간부 몇 명이 갑자기 소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위부 사람들이 바빠졌다고.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보위부가 바빠졌다는 건 숙청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국가보위성, 그러니까 북쪽의 비밀경찰 같은 기관이 바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외부 첩자를 잡을 때
아니면 내부를 정리할 때, 지금은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누가 사라지고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은이 곁에서 일하던 간부들, 군부 사람들, 당 비서들, 새 권력자가 된 여정이가 자기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거겠죠. 오래된 나무를 잘라내고 새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런데 오래된 나무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정이.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아주 어릴 때였죠. 오빠 정일이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위로 형제들이 많았는데 유독 눈이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적고 웃음도 적고 대신 관찰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다른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 텐데 여정이는 구석에 앉아서 어른들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남달랐죠. 그 아이가 이제 이 나라를 쥐고 있었습니다. 2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가져다 주던 여직원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에 딱딱한 표정, 말도 없이 밥상만 놓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여직원은 짧게나마 말을 건네고 눈이라도 마주쳤는데 저는 그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외부 소식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엔 진짜 충격이 왔습니다. 경비원이 들어와서 제 수첩을 가져갔습니다. 압수 지시가 있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저는 말없이 수첩을 건네주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첩 안에 제가 몰래 적어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유학 시절 알던 사람들의 이름, 아직 연락이 닿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몇몇의 정보, 그게 다 들어있는 수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전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내용들을 따로 외워두었거든요. 이름 3개, 그리고 기억나는 연락 방법,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뒀습니다. 그게 지금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내 것이 되는 느낌 경험해 보셨습니까? 피랑길에 집도 재산도 다 두고 몸만 빠져나오신 어르신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슴속에만 뭔가 꼭 쥐고 있는 것. 그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상황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머릿속 이름 3개와 기억들이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2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상이 들어왔는데 반찬이 더 줄어 있었습니다. 이전엔 국에 반찬 2-3가지였는데 그날은 국 하나에 깍두기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대우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짐승도 잡기 전에 먹이를 줄이듯 저를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습니다. 79살의 몸이 좁은 방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니까 관절이 욱신거리고 다리가 자꾸 저렸습니다. 뇌졸중을 앓은 뒤로 왼쪽 손이 예전 같지 않았는데 날씨가 춥고 방이 차가우니 그쪽이 더 뻣뻣해졌습니다.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먹던 약을 챙겨달라고 했더니 확인 후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약이 끊기면 얼마나 몸이 무너지는지를. 저도 그 무너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몸을 움직였습니다. 발끝을 올렸다 내렸다, 손을 쥐었다 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당시 제 유일한 운동이었고 동시에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아직 움직인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2월 하순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낮에 들어오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고모님, 내일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진이 올 겁니다. 건강검진이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약도 안 주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한다고요? 그게 진짜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아마 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 아직 정신이 온전한지, 그 정보가 어딘가로 보고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강검진을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 그건 제게 없던 통로가 하나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좁은 틈이라도 빛이 들어온다면 그 틈을 넓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을 감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디서 무엇을 볼 것인지. 79살 노인의 몸 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11시쯤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었습니다. 중년의 의사였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뒤에 경비원 2명이 따라 들어와 방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손발의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되도록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상황에서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약해 보이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었으니까요.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짧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습니다. 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의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두려운 거구나.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두려움이 있다는 건 양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나가려고 돌아설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비타민이라도 좀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부탁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들어도 이상할 것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의사의 눈을 보았고 의사도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통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빛 교환이 제게는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나가고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2월 평양의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로 회색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가는 걸까? 집으로 가는 걸까? 직장으로 가는 걸까? 저 사람들 중에 지금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문득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희야, 인민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강해진다. 그때는 그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밖을 보면서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인민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그 인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저는 평생 그걸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했으니까요.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온다는 뜻이지만 평양의 3월은 아직 춥습니다. 그래도 대동강 얼음이 슬슬 녹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어릴 때 그 강이 녹기 시작할 때면 오빠와 같이 강가에 나가서 흘러내려오는 얼음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꽤 장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강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너무 작아서 강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측근 한 명이 새벽에 몰래 쪽지를 들여보냈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종이 조각이었는데 거기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모님, 시간이 없습니다. 2월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2월은 지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가 얼마나 지연되어 제 손에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삼킬 수가 없어서 입안에서 최대한 잘게 씹어서 세면대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깊게 패인 주름,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밑, 핏기 없는 입술. 저도 참 많이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아직 눈이 빛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두려움 옆에 또 다른 무언가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살겠다는 의지. 79살의 늙은 몸이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니까요. 그것 하나는 빼앗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녁 식사를 가져다 준 뒤 문을 잠그고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 바깥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어 하나가 들렸습니다. 이송. 저를 또 어딘가로 옮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디로일까요? 더 깊은 곳으로일까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 방에서, 이 나라에서 나가야 한다고. 어떻게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송이라는 단어를 문 밖에서 들은 그 밤부터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장성택이 군인들에게 양팔을 잡혀 끌려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제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79살의 몸으로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면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두렵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절벽 끝에 몰리면 오히려 이상하게 맑아지거든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선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3월 초순의 어느 새벽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간다. 살아서 나간다. 그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떨림이 멈췄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목적, 방향, 살아야 할 이유.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표정도 바꾸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짰습니다. 감시받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생각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저한테 남은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저는 김경희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 이름은 짐이 되었지만 바깥 세상에서 그 이름은 아직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북쪽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직접 증언을 한다면 세상이 귀를 기울일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 수첩은 압수당했지만 머릿속에 새겨둔 이름 3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제네바에 머물던 시절,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이웃에 살았던 외국인 친구들. 그중 한 명이 나중에 외교관이 되었다는 소식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이라도 바깥에 전달할 수 있다면. 세 번째, 기회. 아직 제게 허락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료 목적 외출이었습니다. 뇌졸중 병력이 있는 저를 위해 아직 공식적으로는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명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명목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3가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 이후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비타민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소한 행동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경비원 앞에서 제가 부탁한 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가져다 준 것. 그건 단순한 의사의 직업적 성실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혈압을 다시 재는 동안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문 쪽에 서 있었고 우리 사이는 꽤 가까웠습니다. 선생, 제가 요즘 가슴이 자주 두근거립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시설에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혈압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저는 외부 이동의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멈춤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2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의 뜻을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4월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경비대장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고모님 심장 정밀검진 일정이 잡혔습니다. 평양의학대학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탈출의 기회가 되려면 바깥 세상에 먼저 연락이 닿아야 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무작정 도망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옆에 붙어 있을 테고 저는 79살 노인이었습니다. 뛰거나 숨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죠. 그 연락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 과제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병원 방문 때 처방전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손을 거쳐 어딘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처방전 뒷면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가 기억하는 이름과 한 가지 신호를 적을 수 있다면 그게 닿을 사람에게 닿는다면 물론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황당한 계획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는 살림에서 밥을 짓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온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저도 그 정신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병원 방문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남편 장성택, 딸 금송이, 오빠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한테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이 아버지이고 그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오빠한테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원했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적어도 동생이 감옥 같은 방에서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는 건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남편한테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할게. 내가 살아서 나가면 그 얘기를 꼭 할게. 딸한테는 그냥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외에는. 눈을 뜨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79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우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권력 곁에 있을 때는 울면 안 됐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눈물을 눌러왔는데 이제 그 눌러온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게 탈출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시작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간다. 병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아직 또렷한 눈. 저는 거울 속에 제게 말했습니다. 잘해야 한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경비원 둘이 양옆에 붙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평양의학대학 병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차가 관절을 빠져나가서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창밖으로 평양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버드나무 가지에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거리. 저는 그 평범한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 거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곳이 맞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도시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그 아래 걸어가는 사람들의 어깨가 왜 저렇게 무거워 보이는지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면서 경비원들은 문 앞에 섰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의사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가 심전도 기계를 준비하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눈을 기계 쪽으로 향한 채로 입만 움직이면서 처방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처방전을 한 장 더 준다는 것. 그 의미를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의도를 이 사람은 이미 2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가 처방전을 2장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보는 앞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서 손 안에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손이 떨리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방전 한 장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기억하는 이름 하나와 짧은 신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닿을지 아무도 모를 곳으로 사라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던졌습니다. 광야에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관저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면서 저는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방.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몸 안에서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맞는 느낌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햇살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살고 싶다.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되풀이되었습니다. 살고 싶다. 살아서 나가고 싶다. 그 소망 하나만이 지금 제 안에 살아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밥을 갖다 주고 저는 먹고 창밖을 보고 잠들었습니다. 그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건넨 그 처방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전달했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버렸는지 아니면 보위부에 신고했는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새삼절감했습니다. 젊을 때는 기다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몰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
그냥 버텨야 하는 기다림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어르신들이 자식이나 손자 소식을 기다리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신지 이제 저도 그걸 압니다. 4월 중순이 넘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녁 식사를 들고 들어오더니 밥상을 내려놓으면서 아주 작게 접힌 종이 조각 하나를 밥그릇 아래 살짝 끼워 놓고 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글자 몇 개만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5월입니다. 5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다시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가자, 살아서 가자. 5월이 왔습니다. 4월 내내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그 방에서 지냈습니다. 밥 먹고 앉아있고 창밖을 보고 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5월만을 기다렸습니다. 쪽지에 적혀있던 그 한 단어, 5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인지 어떤 방법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5월이 오면 무언가가 움직인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5월 초순이 지나고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틀어진 건 아닐까? 그 의사가 신고를 한 건 아닐까? 처방전이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간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 가지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것.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질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5월 18일의 아침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이 평소와 다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6시, 식사가 오기도 전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비대장이 문 안으로 들어서더니 문을 닫고 짧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오늘 출국 일정이 잡혔습니다. 베이징 방문 의료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오전 10시 순안공항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면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얼마나 요란하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귀 안에서 쿵쿵쿵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베이징이라면 북쪽 땅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땅만 벗어나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경비대장이 나가고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챙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상비약,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남편과 딸이 같이 찍힌 가족사진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이면 누구든 떨리는 게 당연하죠. 출발하기 전 저는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몇 달을 지낸 좁은 방이었습니다. 반가울 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잠깐 발이 머물러졌습니다.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그 시간들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등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 관절을 나서서 평양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쳐갔습니다. 5월의 평양은 초록빛이었습니다. 버드나무들이 완전히 잎을 피웠고 길가의 꽃들도 피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어른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들.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도 저렇게 살아가겠구나.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제 저 풍경 속에 없겠구나.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79년을 산 땅이었으니까요. 만경대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대동강가에서 오빠 손잡고 걷던 시절,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기던 날, 그 모든 것이 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었고 일반 여행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를 태운 차는 일반 승객이 다니는 입구가 아닌 다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료들이 쓰는 별도의 출국 통로였습니다. 경비원 2명이 양옆에 붙었고 공항 담당자가 앞에서 안내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고위 인사의 의료 출국이었습니다.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이상하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마음속으로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택, 옆에 있어줘. 그 말이 신기하게도 마음을 잡아주었습니다. 탑승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 창문 너머로 평양 하늘이 보였습니다. 5월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흰 구름 몇 점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평양 시내가 멀리 보였습니다. 대동강도 가늘게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 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이 땅 위에 서 있는 동안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비원 2명이 같이 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평양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들이 작아지고 거리들이 실처럼 가늘어지고 대동강이 굽이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5월의 평양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있어라, 평양아. 잘 있어라, 내가 태어난 땅아. 그리고 눈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양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경비원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베이징까지 2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2시간 안에 저는 다음 단계를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베이징에 내리면 병원 검진은 핑계였습니다. 진짜로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뜨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79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습니다. 북쪽 땅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베이징의 공기였습니다. 평양과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공기였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숨이 조금 더 쉽게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경비원들의 동선을 눈으로 짚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여전히 양옆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원 일정이 끝나면 저를 다시 평양으로 데려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은 병원 일정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미리 연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통해 전달한 이름이 유효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받고 연결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어느 병원 화장실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베이징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진료 대기를 하면서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화장실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원 1명이 화장실 입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칸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양인 여성이었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민 것은 얇은 외투 하나와 모자 하나였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그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뒤쪽 비상구 같은 통로로 그분이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다시 다른 출구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79살의 몸이 살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뒤에 기대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떨려도 괜찮았습니다.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차는 평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넓은 도로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길가의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옆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오래 잊고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보던 풍경이 이랬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걸어 다니는 풍경이요. 저는 그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경비원들이 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곧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연락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잡혀서 평양으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잡혀서 강제 북송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경유지였습니다.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베이징 시내 어느 작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머무시고 내일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분이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돕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돕는 사람들, 아무런 대가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들, 제가 평생 권력 안에 있으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교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에서 종교는 금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든 먼저 간 가족들이든 아니면 그냥 세상의 선한 기운이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또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베이징의 작은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엔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불이 낯설었고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나왔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침 일찍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를 가져다 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동합니다. 목적지는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굳었습니다. 제네바라니. 65년 전 14~5살 무렵에 오빠 손잡고 처음 갔던 그 도시. 그 도시로 다시 간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 돌고 도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작된 곳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한다는 것이. 그분이 떠나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중국식 죽이었습니다. 맛이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맛있는 것보다 따뜻한 것이 더 위로가 되는 법이거든요. 어르신들도 아시죠? 몸이 힘들 때 뜨끈한 국 한 그릇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후에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경비원도 없었습니다. 그분과 둘이서 택시를 타고 베이징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그분이 여권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권을 보면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를 향해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항이 넓었고 걸어야 할 거리가 꽤 됐습니다. 뇌졸중 이후로 오래 걸으면 왼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날은 더 심했습니다. 그분이 제 팔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장거리 비행이었습니다. 제네바까지는 10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간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으니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나이 들면 비행기도 힘들어집니다. 귀가 멍멍하고 몸이 붓고 관절이 굳어집니다. 어르신들이 해외여행 힘들다고 하시는 이유를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 장성택이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걸어오는데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그 웃음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눈이 따가워서 깼더니 진짜로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기내가 어두웠습니다. 옆에 그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까만 하늘 위에 흰 구름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무 걱정도
아무 감시도 없는 저 구름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네바에 내렸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스위스의 12월은 몹시 추웠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제네바 시내가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낮고 단정했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65년 전 15살에 제가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도시의 자유로움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을 가슴 깊이 눌러두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눌러둔 것이 6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작은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제네바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곳이었지만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눈 덮인 거리가 내다보였습니다. 저는 그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구나.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당연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UN 사무소로 갔습니다. UN 인권 관련 사무소였습니다. 그분이 미리 연락을 해두었고 담당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거쳐서 진행되는 면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담당 직원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공식적이고 딱딱한 표정이었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눈이 커지고 끄덕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구나. 제가 79년 동안 그 안에 살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몸이 털썩 풀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낸 탓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른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눈이 아파왔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오랫동안 잘못했다는 소리, 눈치 보는 소리만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 그분이 저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사골 국물이었습니다. 조선족이셨던 그분이 어디서 뼈다귀를 구해다가 끓인 국이었는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명절에 끓여주시던 국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짭짤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그 맛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어느 작은 방에서 79살의 노인이 사골 국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망명 신청. 그리고 그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UN 직원이 여러 나라를 선택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마음속으로 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나라,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 분단으로 갈라진 반쪽의 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불러봤습니다. 오랫동안 적으로, 나쁜 나라로, 미제의 앞잡이로 배우고 살아온 나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나라가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곳이 집처럼 느껴지는 이 감각이 어쩌면 피 속에 새겨진 무언가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네바에서의 시간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경비원도 없고 보고해야 할 사람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처음엔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자유로운 것이 낯선 것이었습니다. 평생 감시 속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도 없으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실감이 안 되는 기분이랄까요? 어르신들도 오랫동안 바쁘게 사시다가 은퇴하고 나면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몸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느낌이요. 그래서 저는 창가에 앉아서 제네바 거리를 내다보는 것으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엔 출근하는 사람들이, 낮엔 관광객들이,
저녁엔 퇴근하는 사람들이, 노인들도 지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분들, 둘이서 손잡고 걷는 부부들, 그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걷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분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들에게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아무 눈치 없이, 아무 감시 없이 그냥 걷고 싶은 곳으로 걷는 것이요. 그 소박한 꿈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걷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들을 저는 79년 동안 당연하게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UN 사무소에서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담당 영사가 직접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한국으로 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모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도 고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적으로 배운 나라에서 온 사람이 저를 고모님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그 한 호칭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영사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 안에 79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79년이 걸린 대답이었습니다. 영사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65년 전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65년이 지나서 이 도시에서 다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이 길이 제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너무 늦게 걷기 시작했을 뿐이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번엔 국뿐만 아니라 김치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제대로 된 배추김치였습니다. 그것도 잘 익은 것으로요. 저는 그 김치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시큼하고 칼칼하고 깊은 그 맛. 아무리 멀리 와도, 아무리 많은 것이 변해도 김치 맛 하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타양사리에서 고향 음식 한 점 먹을 때 그 감격을요. 저도 그날 처음으로 그 감격을 느꼈습니다. 진짜 타양사리는 그날 밤부터였는지 모릅니다. 돌아갈 평양이 없는 타양사리. 하지만 그 대신 새로 가게 될 곳이 있었습니다. 가야겠다. 남쪽으로. 같은 말, 같은 음식, 같은 피가 있는 곳으로. 늦었지만 이제 가야겠다. 한국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네바 한국대사관 영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2명이 함께였습니다. 한 분은 영사였고 다른 한 분은 국가정보원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긴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북쪽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 단어는 오랫동안 적의 기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고모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모신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저에서도 감시받던 방에서도 아무도 저를 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었고 통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권력 구조, 주요 인물들, 정책 결정 과정. 저는 기억이 닿는 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79년을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기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었고 사소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에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국정원 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오시는 일정은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직접 동행.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 먼 땅에서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구나. 어르신들도 아시죠? 나이 들수록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저도 그랬습니다. 79살의 몸으로 이 먼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 날이 정해졌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저는 제네바 시내를 딱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분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레만 호수 근처를 짧게 걸었습니다. 겨울이라 호수가 회색빛이었고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제 발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가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았습니다. 차가운 벤치였지만 그냥 앉았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한참 있었습니다. 65년 전에도 이 호수를 봤습니다. 오빠 손잡고 이 호수가를 걸으면서 언제가 다시 여기 오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오긴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도 남편도 딸도 없이 혼자 이 벤치에 앉아 있게 될 줄은. 그래도 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평양냉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분이 웃었습니다. 제네바에 평양냉면 파는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웃지 못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 그 순간이 따뜻했습니다. 평양냉면. 여름이면 오빠와 함께 평양옥류관에 가서 먹던 그 냉면. 쫄깃한 면발에 시원한 육수. 그게 왜 갑자기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향이 그리웠던 것인지도요. 고향을 등졌으면서도 고향이 그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국정원분과 저는 제네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분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저를 숨겨주고 먹여주고 데려다준 분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갚겠습니까? 살아계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남의 인생을 살려주는 사람들이. 저는 그것을 이 나이에 배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네바에서 서울까지는 1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국정원분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그 웅장한 풍경이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웠는데 저는 평생 그 안에 아주 작은 곳에서만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비행 중간에 국정원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시면 절차가 좀 있습니다. 신변 보호 때문에 처음엔 외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시는 대로 최대한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한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거기서 오는 제한은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를 없애기 위한 제한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기내가 어두워지고 승객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려다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들이 있었습니다. 구름 위였으니까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도 별을 봤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별을 봤습니다. 하늘의 별은 어디에서 봐도 같은 별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이요. 먼저 간 가족들도 이 별 어딘가에 있을까요? 남편 장성택, 딸 금송이, 오빠 김정일. 그분들도 이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까요? 잘 가고 있다고, 이번엔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1시간 후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무릎도 굳어 있었습니다. 긴 비행이 몸에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면 한국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반쪽이었습니다. 오빠가 평생적이라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살아갈 땅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땅이었습니다. 창밖이 환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과 밭이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집들이 보였습니다. 남쪽 땅이었습니다. 같은 한반도였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참았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참자고 아직 다 온 것이 아니니까.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79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 비행탑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는다는 것이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분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손 덕분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갖가지 나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말소리들이 섞였습니다. 그 중에 한국말도 들렸습니다. 저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 같은 말인데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70년 분단의 흔적이 말 속에도 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공항 안이 환하고 넓었습니다. 면세점에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장품, 가방, 옷, 음식들이 쇼윈도에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평양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평양에도 상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넘쳐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건들 앞에서 자유롭게 고르고 사고 웃고 그 자유로운 소비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탔습니다. 차가 공항을 나서서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들이 높이 솟아 있었고 도로가 넓었습니다. 간판들이 많았습니다. 한글로 빼곡하게 쓰인 간판들. 같은 글자였지만 담긴 내용이 달랐습니다. 치킨, 커피, 편의점, 병원. 그 글자들이 이상하게 정겨웠습니다. 차 안에서 국정원분이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변보호 차원에서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에는 당분간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제 잠깐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 달려온 것 같았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시작되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12월의 이른 저녁이었는데 거리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들이 나무를 감싸고 있었고 상점마다 불빛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환한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빛이 많은 나라. 어르신들은 50, 60년대에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전쟁이 지나간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서서 지금 이 환한 서울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어르신들의 힘이 이 불빛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차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국정원분이 내리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발을 땅에 디뎠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이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그냥 서 있었습니다. 79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이 자유로운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국정원분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발을 떼었습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깔 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배정받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작은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또렷하고 빠른 말투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내용이 다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말소리 자체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데서 사람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79년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까지, 이제 진짜 자유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이 따뜻한 방에서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신변 보호 때문에 외부 활동은 제한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새로웠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만났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79살의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휴대전화였습니다.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보고 뉴스도 보고 물건도 사고 담당 직원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몇 번이나 틀렸습니다.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 작은 화면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북쪽 소식도 검색해봤습니다. 북한이라고 치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 모든 걸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필요한 것들을 사러 함께 갔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장이 높은 넓은 공간에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과자, 음료,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것들이 진열대마다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카트를 밀면서 자유롭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좀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풍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평양의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쌀 한 대박을 놓고 흥정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옥수수 한 봉지를 사기 위해 줄을 서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마트 안에 이렇게 넘쳐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은 평양 음식보다 더 달고 더 맵고 더 진했습니다. 처음엔 입이 맞지 않았습니다. 간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의 입맛이란 참 묘해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더군요. 같은 민족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다 그런 것인지 어르신들도 타지에서 오래 사시다가 고향 음식 드시면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워지셨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낯설더니 이제는 기다려지는 음식들이 생겼습니다. 김치찌개가 그랬습니다. 뻘겋게 끓는 김치찌개 냄새가 복도에 퍼질 때면 발이 저절로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맛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음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음식인데도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이 만들어내는 맛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말이지만 억양이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있었고 노트북이 있었고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처음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빠른 말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빠르게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따라가기 힘들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실은 다 알아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사람이 참 대단한 것이 살다 보면 어떻게든 적응을 하더라고요. 79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바깥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2월에 한국은 아직 쌀쌀했지만 나무가지 끝에 작은 옴이 트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봄은 왔겠죠. 대동강 강가에 버들강아지가 돋아나고 모란봉에 진달래가 피는 봄이. 하지만 그 봄 풍경을 저는 이제 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대신 여기서 봄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어디에서든 봄은 봄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조용히 앉아서 제 지난 인생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 제가 겪은 것들, 제가 잘못한 것들, 제가 후회하는 것들을. 그게 어딘가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알고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 장성택에 대한 것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억울하게 역적이 됐는지, 그 진실을. 딸 금송이에 대한 것도 썼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 김일성에 대해서도 오빠 김정일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솔직하게.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으니까요. 북쪽에 남겨진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도와준 의사선생, 쪽지를 전해준 경비원,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라진 것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건 아닐지 그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운 부분이었습니다. 살아서 나온 것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그 죄스러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탈북자들이 다 겪는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거기 살고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북쪽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밥 한 끼가 어렵고 병원 한 번 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그 사람들을,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태어난 곳이 거기라는 이유 하나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핏줄이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압니다. 79년을 그 안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으로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압니다. 어르신들, 여러분이 겪으신 6.25의 아픔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갈라놓은 것들이 70년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으로 헤어진 분들이 아직도 그리움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 아픔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북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봄이 오면 한강에 가보고 싶습니다. 대동강 대신 이제 한강이 제 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강가를 걸으면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자유로운 걸음으로 걸어보고 싶습니다. 강 건너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대동강과 한강이 하나의 강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79살의 늙은 몸이지만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대에 꼭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저 북쪽 하늘 아래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언젠가 자유롭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 바깥을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옆에 있기는 했지만 제 발로 제가 걷고 싶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습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막 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직 쌀쌀했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얼굴에 받으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에서 할머니 두 분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셨습니다. 두 분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나라에서 누군가와 벤치에 앉아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올 것이라고. 저는 그 벤치 옆을 지나면서 두 할머니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냥 눈인사를 나누는 것, 그 평범한 것이 그날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맑고 큰 웃음이었습니다. 걱정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 아이들은 아직 모르겠죠. 저는 공원 한쪽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딸 금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금송이도 어릴 때 저렇게 뛰어놀았습니다. 물론 평양에서였고 우리 관저 마당에서였지만 그 아이가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나라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자유로운 걸음으로. 이게 자유구나. 이게 그 자유구나.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걷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걸으면서 저는 북쪽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아직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가 같은 땅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리더라도 꼭 그날이 오기를. 저는 그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도시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한 사람이겠구나. 저 불빛 아래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자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살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여기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늦었지만 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것들,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아시는 어르신들께 그 아픔이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아래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간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